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한국 대사관 영사과 문이 열리는 순간 최은희는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여성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고 그 눈빛이 자신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통보받았던 언니 최은경, 빈관 앞에서 울었던 그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죽음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머리를 쳐올렸고 언니도 그녀를 알아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은희야라고 불렀을 때 세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북한 대사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 자리에도 배석했던 1호 통역사 최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바로 이곳.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평양에 남겨둔 남편과 조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언니를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왜 언니는 10년 동안 죽은 척 살아야 했는지, 어떻게 북한 보위부의 감시를 뚫고 탈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자신이 베네수엘라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은희는 그 모든 질문의 답을 듣기도 전에 바닥으로 쓰러졌고 언니의 품에 안기는 마지막 감촉만을 기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카라카스 북한 대사관 3층 집무실은 오후 햇살이 베네수엘라 국기 옆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와 책상 위 서류들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최은희는 헤드셋을 귀에 건 채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스페인어를 조선말로 옮기는 중이었고 장관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라고 말하면 그녀는 0.5초의 지연도 없이 두 나라 사이 경제 협조 공고화로 번역해냈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발한 베네수엘라 1호 통역사 28배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녀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사적 순간에도 배석했던 엘리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통역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베네수엘라 측 인사들이 악수를 청했을 때 은희는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스페인어로 답했고 그들이 회의실을 나간 뒤에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북한 대사 김철수가 그녀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동무, 오늘도 훌륭했소. 역시 당에서 직접 선발한 동무답소. 과찬이십니다. 대사 동지. 당과 수령님의 은덕입니다. 은희는 정확한 문법으로 답했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문장들이 맴돌았습니다. 언니,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어디 계신가요? 왜 연락이 없으신가요? 대사가 자리를 떠난 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은희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서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당시 20살이던 자신은 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30살이던 언니는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언니는 평양 출장을 간다고 했고 은희는 아무 의심 없이 역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언니.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던 자신에게
언니는 이상하리만치 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고, 은희야, 언니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라는 말을 남겼지만, 당시에는 그저 출장이 길어질 거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당 조직부에서 전화가 왔고, 차분한 목소리의 남성이 최은경 동무께서 평양 출장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라고 통보했을 때 은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장례식에는 시신이 없었고 빈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심각해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었고 은희는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2달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다 강경화로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혼자 남았고 그 슬픔을 견디기 위해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외국어 대학원에 진학해 스페인어를 전공했고 졸업 후 당에서 베네수엘라 파견을 제안했을 때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카라카스 시내 한인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그 식당 주인은 한국에서 이민 온 교민이었고 주문을 받으러 온 그가 은희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혹시 최은경이라는 분 아십니까? 그 순간 은희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대사관 보위부 요원 박성철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식당 주인을 쳐다봤고 은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식당 주인은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요 라고 말하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해한다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잠들 수 없었고 언니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민이 어떻게 언니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것도 자신의 얼굴을 보고 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혹시 언니가 한국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은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때 은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북한 국기 배지를 정확히 왼쪽 가슴에 달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교실을 낭독할 때도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박성철이 멀리서 그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은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동료 통역사 리명희와 점심 약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볼까요라는 명희의 제안에도 자연스럽게 좋아요. 무슨 영화인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고 어떻게 대사관을 빠져나가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대사관 보위부는 외교관들, 특히 엘리트 통역사들을 더욱 철저히 감시했고 작은 행동 하나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동료 한 명이 3년 전 중국 출장 중 실종되었을 때 대사관 전체가 한 달간 조사를 받았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평양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평소처럼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대사관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명희와 함께 대사관 근처 극장에서 북한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호텔방으로 돌아오면 은희는 창문 앞에 서서 카라카스의 불빛들을 바라보았고 저 어딘가에 언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에 온 지 2년째였지만 한 번도 카라카스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항상 단체로 움직였고 개인 행동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한 가지 기회가 있었고 그것은 베네수엘라 정부 행사에 통역으로 참석할 때였습니다. 외무부 회의나 경제협력 행사에 통역사로 배석할 때는 대사관 차량이 그녀를 데려다 주었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각자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흘 후 은희는 베네수엘라 외무부 주최 만찬에 통역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그 만찬이 열리는 장소가 바로 일주일 전 그 한인 식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사 김철수가 아침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은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최동무, 오늘 저녁 외무부 인사들과 비공식 만찬이 있어. 통역을 맡아주시오. 네, 대사동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 7시 대사관 차량이 은희를 그 한인 식당 앞에 내려주었고 이미 도착해 있던 베네수엘라 외무부 차관과 그의 보좌관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희는 주방 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식당 주인의 시선을 느꼈고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만찬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은희는 베네수엘라 차관의 농담을 조선말로 옮기고 북한 대사의 답사를 스페인어로 통역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고 은희는 기계적으로 통역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식당 주인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양해를 구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에게 식당 주인이 슬쩍 다가왔고 손에 하얀 냅킨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고 은희에게 냅킨을 건넸습니다. 은희는 냅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냅킨을 펼치자 그 안에 작은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쪽지를 펼쳤고 거기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알타미라 지구. 금요일 오후가 안전합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재빨리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쪽지를 작게 찢어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지만 그 글자들은 이미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알타미라 지구 한국 대사관 금요일 오후. 화장실에서 나온 은희는 다시 만찬장으로 돌아왔고 베네수엘라 차관이 커피를 권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스페인어로 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북한 대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동무, 오늘도 수고 많았소. 내일 아침 조회 때 보도록 하시오. 네, 대사동지. 은희는 대답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계획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틀 후면 금요일이었고 그날 오후에 베네수엘라 외무부 회의 통역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돌아올 때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은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라카스의 밤거리가 흘러갔고 알타미라 지구로 가는 길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온 은희는 침대에 앉아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서 언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자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은희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틀만 기다려요. 제가 꼭 갈게요. 그날 밤 은희는 평양에 있는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보내는 정기 편지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했어요. 우리 조카를 잘 돌봐주세요. 미안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인하는 순간 은희는 자신이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호텔방 창문을 열었고 카라카스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옷을 골랐고 검은색 정장과 흰 블라우스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옷, 마지막 통역 업무를 마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기에 적당한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사관 아침 조회 시간, 은희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 앞에 섰고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옆에 선 리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은희 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라고 속삭였고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고 실제로 그녀는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대사 김철수가 조의 말미에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베네수엘라 외무부 청사에서 경제협력회의가 있겠소. 최은희 동무가 통역을 맡도록 하시오. 네, 대사동지. 은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 회의가 끝나면 보통 4시쯤 될 것이고 그때부터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각자 업무에 들어갔을 때 보이부 요원 박성철이 은희에게 다가왔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후쳤습니다. 최동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소? 괜찮습니다. 박 동지. 그저 업무가 조금 많았을 뿐입니다. 그렇소? 건강관리 잘하시오. 당에서 믿고 맡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무 아니오. 박성철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은희는 그 안에 숨겨진 경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보위부는 항상 의심했고 특히 엘리트 통역사들은 탈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박동지라고 답했고 그가 돌아서 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은희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경로를 수십 번 되짚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부 청사는 시내 중심부에 있었고 거기서 알타미라 지구까지는 택시로 2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외무부 청사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은희는 동료들과 함께 대사관 식당에 앉았고 리명희가 언니, 내일 회의 끝나고 같이 쇼핑 갈래요? 라고 물었을 때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미안해요, 명희야. 내일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명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은희는 그 순간 이것이 명희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희는 착한 동료였고
은희가 베네수엘라에 처음 왔을 때 여러모로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방으로 돌아온 은희는 가방을 열어 내일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권, 신분증,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남편에게 보낼 편지. 다른 것은 모두 두고 가기로 했고 옷도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의심받을 수 있었고 은희는 모든 것을 가볍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고 은희는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고 이것이 북한 사람 최은희로서의 마지막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북한 국기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북하는 날 그녀는 가장 충성스러운 당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아침 조회를 마치고 점심시간까지 은희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명희가 언니 정말 오늘 안색이 좋아 보여요라고 말했을 때 고마워요. 명희야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1시 대사관 차량이 은희를 태우고 베네수엘라 외무부 청사로 향했고 차 안에서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라카스의 거리가 흘러갔고 그녀는 이 풍경을 북한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무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베네수엘라 측 관계자들이 은희를 맞이했고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최 선생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미소 지으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스페인어로 답했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고 베네수엘라 경제부 장관의 발표를 조선말로 옮기고 북한 대표단의 답변을 스페인어로 통역했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무역 확대를 희망합니다. 광물 자원 협력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은희는 기계적으로 통역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말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50분이었고 회의가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펜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오후 4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북한 대표단이 수고했소. 최동무라고 말했을 때 은희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청사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따가웠고 북한 대표단은 대사관 차량을 타고 돌아갔지만 은희는 저는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중에 택시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표단 중 한 명이 혼자 가도 괜찮겠소? 라고 물었고 은희는 괜찮습니다. 금방 갈게요라고 답했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은희는 심호흡을 했고 청사 앞 도로로 걸어나갔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갔고 은희는 손을 들어 세웠습니다. 택시가 멈춰섰고 은희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스페인어로 물었고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타미라 지구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택시가 출발하자 은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베네수엘라 외무부 청사가 점점 작아졌고 그 건물 너머 어딘가에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코너를 돌았고 은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언니 곧 만날 거예요. 차창 밖으로 카라카스의 거리가 흘러갔고 은희는 그 풍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라디오를 켰고 스페인어로 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양에 있는 남편 김성호의 목소리, 은희,
오늘도 수고했소라고 말하던 그 부드러운 음성이 귓가를 맴돌았고 7살 조카가 고모, 언제 와요? 라고 전화기 너머로 물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은희는 문득 차에서 내려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손이 문 손잡이 쪽으로 움직였지만 결국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쳐다보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습니다라고 스페인어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알타미라 지구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고급 주택가와 각국 대사관들이 늘어선 거리였고 나무들이 도로 양옆에 심어져 있어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났고 택시가 한 건물 앞에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한국 대사관입니다라고 말했고 은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건물 외벽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정문 옆 초소에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북한에서 배울 때는 남조선의 국기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지금은 구원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요금은 12달러입니다. 운전사의 목소리에 은희는 정신을 차렸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다리가 떨렸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 카라카스의 오후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은희는 한국 대사관 건물을 마주보며 서 있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문까지는 불과 2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영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고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북한 사람 최은희로서의 삶, 평양에서의 추억, 가족과의 인연 모든 것이 단절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성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결혼식 날 그가 은희, 평생 함께 하겠소라고 말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당 간부로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 그는 아내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도 소용없었고 그는 반동의 남편이라는 낙인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당에서의 직책도 박탈당할 것이고 감시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오빠의 딸 김혜진이 떠올랐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족의 죄가 3대까지 이어진다고 했고 혜진이는 고모 때문에 평생 반동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없을 것이고 당원이 될 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방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고 은희는 가방을 열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언니와 함께 찍은 평양 대동강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언니는 자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미소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언니가 10년 동안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언니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을 것이고 언니도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살아남았고 지금 저 건물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오후 5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사진을 가방에 넣었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국 대사관을 향해 걸어갔고 길을 건너며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문까지 10m, 5m, 3m,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정문 앞에 섰을 때 경비원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경비원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베네수엘라 남성이었고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희를 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스페인어로 물었을 때 은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경비원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며 괜찮으세요? 라고 다시 물었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적셨습니다. 저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고 스페인어로 말하려다가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탈북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춤에 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스페인어가 빠르게 오갔고 은희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경비원의 태도가 진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대사관 정문이 안쪽에서 열렸고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사관 영사과 직원 박민준입니다. 남성이 한국어로 말했고 그 한국어 억양이 북한과는 조금 달랐지만 은희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은희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오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민준이 정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은희는 자신이 정말로 북한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박민준이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하며 앞장섰고 은희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여러 개의 문이 있었고 각 문마다 영문과 한글로 부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사과, 경제과, 문화과, 나만의 한글은 북한과 조금 달랐지만 읽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을 때 박민준이 멈춰서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가 곧 오실 겁니다라고 말하고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복도에 혼자 남았고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카라카스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저 어딘가에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고 은희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기다렸을까. 시간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춘 것 같기도 한 그 순간에 옆 방문이 열렸고 박민준이 나와 은희를 보며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벽에서 몸을 떼어내고 그를 따라 걸었고 복도 끝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준이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멈춰 섰고 문패에는 영사과라고 한글과 영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노크하려다가 은희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혀 가방 손잡이가 미끄러웠습니다. 박민준이 문을 똑똑 2번 노크했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그것이 언니의 목소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민준이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바로 열지 않고 은희를 다시 한번 쳐다봤고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그 숨을 내쉬기도 전에 박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밀려 열리는 동안 은희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느꼈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사무실 안쪽 풍경이 한 조각씩 드러났습니다. 책상 2개, 서류 캐비닛, 창가로 들어오는 석양빛, 그리고 입구 쪽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민준이 탈북 희망자분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카라카스의 거리 소음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박민준의 숨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여성의 얼굴만이 은희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얼굴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더 여윈 광대뼈, 짧아진 머리,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한 화장, 입고 있는 옷도 남한식 블라우스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최은경이었습니다. 은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굳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이 책상에서 바닥으로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고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눈을 깜빡였고 이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 했지만 언니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입술이 떨렸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고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박민준이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제가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문을 닫으며 나갔지만 은희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언니만 보였고 언니가 책상을 돌아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만 보였습니다. 은희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은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더 빠르게 걸어왔고 은희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은희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천장이 돌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희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언니가 황급히 그녀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함께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은희는 언니의 품에 안긴 채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살아있다는 충격이 머리를 쳤고 자신이 정말로 탈북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가슴을 눌렀고 평양에 남겨둔 남편과 조카에 대한 죄책감이 목을 조였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은희를 압도했습니다. 은희야, 은희야, 정신 차려. 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은희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언니의 손이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느껴졌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여러 사람의 발소리, 의자 가져오세요. 물 좀 주세요. 목소리들이 뒤섞였지만
은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은희를 들어 올렸고 부드러운 곳에 눕혀졌습니다. 소파였던 것 같았고 차갑고 축축한 것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물수건이었고 누군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천천히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에 언니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눈물이 은희의 손등에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은희가 작게 속삭였고 언니가 응, 나야. 은희야, 나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손을 들어 언니의 얼굴을 만지려 했고 언니가 은희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살아있었습니다. 언니는 정말로 살아있었고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언니예요? 꿈이 아니죠?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꿈이 아니야. 은희야, 정말 내가 왔구나. 정말 왔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고 옆에 서 있던 박민준과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방을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사과 사무실에는 두 자매만 남았고 창밖으로는 카라카스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은희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언니가 옆에 앉아 은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천천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사무실을 둘러봤고 언니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컴퓨터, 액자에 담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것은 자신과 언니가 함께 찍은 평양 대동강변 사진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언니, 그 사진. 은희가 가리키며 말했고 언니는 고개를 돌려 사진을 보더니 응, 내가 탈북할 때 가져온 유일한 사진이야. 너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봤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집어들어 그 안에서 같은 사진을 꺼냈고 저도요. 언니를 잊을 수 없어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진을 손에 들고 서로를 보았고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은희가 물었고 언니는 한숨을 쉬며 긴 이야기야. 지금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 하지만 은희야, 내가 여기 온 게 기적 같아. 정말 기적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은희는 언니의 손을 더 꽉 쥐었고 언니가 살아계신 걸 알았을 때부터 여기 올 거라고 결심했어요. 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은희를 안아주었고 두 자매는 오랜 시간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죽음과 삶의 경계, 북한과 남한의 거리, 모든 것을 넘어 다시 만난 순간이었고 그 감격이 두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창밖으로 보이던 석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카라카스의 밤이 내려앉았을 때 두 자매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티슈박스를 꺼내 은희에게 건넸고 자신도 하나를 뽑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희는 코를 풀고 언니를 다시 쳐다봤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언니의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이마에 깊어진 선, 북한에 있을 때는 없던 피로의 흔적들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기억하는 언니였습니다. 물 좀 마실래? 언니가 물었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있는 정수기로 가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왔고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은희는 물을 받아 마셨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니도 물을 한 컵 마시고 은희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 전 그날 평양 출장 간다고 하셨잖아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고 은희는 언니가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양 출장은 거짓말이었어. 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 언니의 첫 문장이 은희의 가슴을 쳤고 은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그해 봄 나는 당에서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어. 내가 근무하던 대외경제협력위원회에서 부정사건이 터졌고 나도 연루되었다는 거짓 고발이 들어왔대. 사실이 아니었지만 당에서는 믿지 않았고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돌았어. 은희는 숨을 멈추고 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조사가 시작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거였어.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심했고 브로커를 통해 루트를 알아봤어. 너한테 평양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당에서도 너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은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혼자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결정했다는 것,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다가 보위부에 잡혔어. 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고 은희는 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려는 순간 보위부 요원들이 나타났어. 브로커가 밀고 했던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았어. 그들은 나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거라고 했고 가족들도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라고 협박했어. 은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송 차량에 실려 수용소로 가는 중이었어. 차 안에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 하지만 차가 산길을 지나갈 때 사고가 났어.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고 이송 차량이 도랑으로 굴러떨어졌어. 호송 요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나는 깨진 창문 틈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수갑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지만 도망칠 수 있었어. 산속으로 도망쳤고 이틀 동안 굶으면서 걸었어. 손목은 수갑 때문에 피가 났고 몸은 사고 충격으로 온통 멍투성이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 은희는 언니의 손목을 받고 옷소매 아래로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언니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목 양쪽에 둥근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마을에서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어. 그분이 나를 숨겨주셨고 수갑을 끊는 것도 도와주셨어. 한 달 동안 그 집에 숨어 지냈고 할머니가 브로커를 다시 연결해줘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 하지만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어. 엄마, 아빠, 그리고 너.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 언니가 눈물을 닦았고 은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로 했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위조 문서를 만들었어. 그렇게 하면 적어도 너희는 반동의 가족이 아니라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불쌍한 사람들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은희는 그제야 10년 전 빈관 앞에서 열렸던 장례식이 이해되었습니다. 당에서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다고 한 것도
교통사고 현장이 심각했다는 설명도 모두 언니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1년을 버텼어.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찾았어.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까지 갈 수 있었어. 거기서 1년을 더 기다렸고 한국으로 갈 수 있었어. 언니가 한숨을 쉬었고 은희는 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2015년이었어.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았어. 하지만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내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 연락하는 순간 내가 위험해질 테니까. 은희가 언니를 안아주었고, 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디셨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북한 소식통을 통해 내가 베네수엘라로 파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결심했어. 너를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 현지 직원 채용 공고를 받고 스페인어를 배워서 지원했어. 합격하고 이곳에 온 게 6개월 전이야. 은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가 나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응. 너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갔을 거야. 그리고 한인 식당 주인에게 부탁했어. 북한 대사관 직원 중에 최은이라는 사람이 오면 꼭 연락해달라고. 그리고 일주일 전 연락이 왔어. 내가 그 식당에 왔다고. 은희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언니의 철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은희야, 내가 정말 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가 왔어. 정말 왔어. 언니가 은희를 다시 껴안았고 두 자매는 영사과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박민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실례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언니가 은희에게서 살짝 떨어져 들어오세요라고 답했고 박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몇 장과 물병을 들고 있었고 두 자매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천천히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박민준이 말했고 은희 앞 책상 위에 물병을 놓았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박민준이 의자를 하나 가져와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환영합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한국 대사관에 있다는 것, 언니가 옆에 앉아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대사관 내 숙소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내일 아침 대사님과 면담이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 한국으로 출국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민준의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은희야, 괜찮아. 내가 다 도와줄게라고 속삭였고 은희는 언니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민준이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고 은희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는 아마 내일쯤 최은희 씨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항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 대사관, 대사 김철수, 보위부 요원 박성철, 동료 리명희,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내일이면 자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과 가장 친했던 명희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것이 미안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희가 겨우 그렇게 대답했고 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은경 씨가 숙소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박민준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사무실에는 다시 두 자매만 남았습니다. 언니가 은희를 보며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물었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했고 언니가 은희의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쪽이야. 내가 안내할게. 언니가 바닥에 떨어진 은희의 가방을 주워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앞에서 언니가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간이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는 작은 숙소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간단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 샤워실도 저쪽에 있고. 언니가 설명했고 은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은희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여기 같이 있을게. 혼자 두면 불안할 것 같아서. 고마워요, 언니. 은희가 말했고 언니는 은희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카라카스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은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희가 조용히 불렀고 언니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도 그 질문을 예상했던 것 같았고 대답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은희야,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거야.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반동으로 취급하니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성우 오빠는 당 간부였잖아. 그 자리 다 잃을 거고 감시받고 차별받을 거야.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오빠 딸 혜진이는 이제 겨우 7살인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고모 때문에 평생 반동의 가족으로 살아야 해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은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언니가 은희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들 인생이 망가져요. 성우 오빠는 나를 믿고 결혼했는데 내가 배신한 거예요. 혜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모 때문에 고통받을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가 은희를 안아주었지만 은희는 언니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언니를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버린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고 언니가 은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은희야, 아니야.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살고 싶다는 게 죄가 아니야. 자유롭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요? 은희가 울먹였고 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도 10년 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같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도 10년 동안 그 생각에 잠 못 이뤘어.
엄마, 아빠, 너 모두를 버리고 온 것 같아서 매일 밤 울었어. 하지만 은희야, 우리가 거기 남아 있어도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우리가 감시받고 억압받고 자유 없이 사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은희는 대답할 수 없었고 계속 울었습니다. 언니가 은희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고 그때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언니의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은희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남편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조카 혜진이가 고모, 언제 와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은희는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런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카라카스의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은희는 울다 지쳐 언니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언니는 그런 동생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은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았고 동생이 잠들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 은희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고 어디인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카라카스, 한국 대사관, 탈북, 언니. 모든 것이 현실이었고 어제 일어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언니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었고 불편한 자세 때문인지 목을 약간 비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언니 무릎 위에 살짝 덮어주었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카라카스의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을 것이고 남편 성우는 아마 이제쯤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줄도 모른 채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성우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 못 이뤘구나. 뒤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은희는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목을 돌리고 있었고 미안해, 깨웠어? 라고 은희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원래 잠이 얕아서라고 대답하고 은희 옆으로 왔습니다. 뭐 생각하고 있었어? 성우 오빠요. 지금쯤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언니는 은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고 카라카스의 새벽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편지 쓰고 싶어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고 언니가 누구한테? 라고 물었습니다. 성우 오빠한테요. 진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는 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종이랑 펜 가져올게. 언니가 영사과 사무실로 내려가 편지지와 펜을 가져왔고 은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흰 종이가 눈부시게 빛났고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은희는 천천히 펜을 종이에 대었습니다. 성우 씨에게.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고 은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당신의 아내가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망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글씨가 떨렸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속였습니다. 결혼할 때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었고 사랑해 주었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은희는 잠시 펜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 날 성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은희, 평생 함께하겠소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진지한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계속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증오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닙니다. 당신과의 삶이 불행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은희는 다음 문장을 쓰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야 할까, 언니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희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언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억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떨어졌고 종이가 점점 젖어갔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당신은 이제 고통받을 것입니다. 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감시받을 것이고 반동의 남편이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는 대신 당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은희는 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은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후에야 다시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나는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은희. 편지를 다 쓰고 은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 썼어? 네. 은희가 대답했고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김성호 동무에게라고 썼고 그 글씨를 쓰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이거 보낼 수 있을까요? 은희가 물었고 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으로 직접 보내긴 어려워. 하지만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을 통하면 가능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요, 언니. 은희가 봉투를 언니에게 건넸고 언니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언니가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이 편지를 쓴 건 용기 있는 일이야. 도망친 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한 거야. 하지만 은희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성우가 겪을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고 카라카스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창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고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새들이 울고 있었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은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언니, 응?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희가 물었고 언니는 은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야. 처음엔 힘들 거야. 죄책감도 들고 후회도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언니도 힘드셨어요? 당연하지. 10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 엄마, 아빠, 너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살아야 했어. 살아남아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은희는 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창가에 서서 오래 껴안고 있었고 카라카스의 아침 햇살이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희 씨,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대사님 면담이 있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박민준이 떠났습니다. 언니가 은희를 보며 씻고 내려가자라고 말했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북한 사람 최은희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은희는 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은희는 자신이 정말로 한국 땅을 밟았다는 것을 실감했고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언니는 매주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에 서울 거리를 걷고 있는 은희는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언니가 옆에서 추워 코트 더 따뜻한 거 살까?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은희가 대답했지만 사실 추웠습니다. 평양의 겨울보다 서울의 겨울이 덜 춥다고 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뺨이 얼얼하게 시렸습니다. 두 자매는 강남역 근처 거리를 걷고 있었고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고 은희는 그 화려한 불빛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면접 어땠어? 언니가 물었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희는 오늘 오후 한 무역회사 통역직 면접을 봤습니다. 스페인어 통역사를 찾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면접관은 그녀의 경력을 보며 베네수엘라에서 2년간 통역 경험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력이 북한 대사관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던 것을 은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 실력이면 충분해. 언니가 격려했지만 은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5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탈북민이라는 배경, 북한식 억양,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언니, 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요? 언니한테만 계속 의지할 순 없잖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언니가 걸음을 멈추고 은희를 보았습니다. 은희야,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어. 나도 처음에 1년 동안 15군데 떨어졌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일자리를 찾았어. 너도 할 수 있어. 언니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은희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고 은희는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평양에서는 엘리트였고 누구나 그녀를 알아봤지만 여기서는 그저 수많은 탈북민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은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반대편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 광고판의 화려한 불빛들,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은희도 자신의 폰을 꺼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스마트폰이었지만 아직도 사용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투룸 아파트였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고 은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언니가 저녁 뭐 먹을래? 라고 물었고 은희는 아무거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고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오늘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은희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평양 거리 풍경이 나왔고 그 익숙한 건물들을 보는 순간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희야, 끄는 게 나을 것 같아. 언니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지만 은희는 리모컨을 놓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평양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 중에 혹시 성우가 있지 않을까, 혜진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는 이어서 탈북민 출신 북한 외교관의 가족들이 처벌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라고 보도했고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희야. 언니가 다가와 리모컨을 가져가 텔레비전을 껐고 은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은희는 그대로 무너져 언니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혜진이는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요? 은희가 울먹이며 물었고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감시와 차별과 처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잘 사는 것뿐이야.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언니의 위로는 공허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희는 한참을 울었고 언니는 그런 동생을 안아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은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있는 가족들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아니, 제대로 먹고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은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성우의 얼굴을 떠올렸고 혜진이가 고모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언니가 자고 있는 듯 조용했지만 은희는 혼자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 3시 은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어두웠지만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은희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고 이 자유로운 도시에서 자신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생각했습니다. 잠 못 이루니? 뒤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은희는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언니도 깼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나도 요즘 잠이 안 와. 언니가 은희 옆으로 와서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고 서울의 밤은 계속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응? 여기 온 거 후회돼요. 은희의 고백에 언니가 고개를 돌려 동생을 보았습니다. 자유로운 건 좋지만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밥을 먹을 때도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도 편한 침대에 누울 때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언니는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래. 하지만 은희야,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언젠가 그들도 도울 수 있어. 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은희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1월에 눈보라가 서울 거리를 뒤덮었을 때 은희는 6번째 면접에서 떨어졌고 2월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 7번째 회사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니는 매번 괜찮아, 다음이 있어라고 위로했지만 은희는 자신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북한식 억양 때문일까요? 탈북민이라는 배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평양에 있는 성우와 혜진이를 떠올렸고 자신은 여기서 실패하고 저들은 거기서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은희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은희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은희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니었고 정말로 합격 통보였습니다. 한국과 남미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무역회사 스페인어 통역사 직책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언니에게 달려가 언니 됐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라고 소리쳤고 언니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은희를 안아주었을 때 두 사람은 그 작은 부엌에서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라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언니의 목소리도 떨렸고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자매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언니가 소주를 따르며 우리 은희 취업 축하한다라고 말했을 때 은희는 잔을 받아들고 언니도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언니한테도 축하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렸고 그 소리가 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4월 셋째 주 일요일 아침 은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언니가 방에서 나오며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한강 갈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보았고 맑은 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두 자매는 간단히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을 타고 여의도역까지 가는 동안 은희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봤고 6개월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연인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 모두가 자유롭게 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풍경을 보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밖에 나오면 당에서 집회라도 의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게 웃었습니다. 뭐가 웃겨? 언니가 물었고 은희는 아니요. 그냥 여기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구나 싶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언니도 주변을 둘러보며 그치? 나도 처음 왔을 때 충격받았어. 아무도 감시 안 하고 아무도 의심 안 하고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보고 울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나무가 늘어선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나무 전체가 분홍빛 구름처럼 보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은희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을 받았고 손바닥 위에 연한 분홍빛 꽃잎을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언니, 평양에도 벚꽃 피잖아요. 응, 모란봉에도 피고 대동강변에도 피지. 근데 왜 여기 벚꽃은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은희의 질문에 언니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 없이 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거기서는 꽃을 보면서도 감시당하는 게 아닌지,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신경 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꽃만 보면 돼. 그 차이인 것 같아. 은희는 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라 꽃을 보면서 꽃만 생각할 수 있는 것, 웃고 싶을 때 주저없이 웃을 수 있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의 총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한강물이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건너편에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강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언니, 응? 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고 언니가 고개를 돌려 동생을 보았습니다. 자유가 뭔지요? 언니가 눈을 깜빡이며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시 안 받고, 통제 안 받고,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자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뭔데? 자유는 선택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는 거더라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고 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제 선택이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생긴 모든 결과도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성우 오빠가 겪을 고통도 혜진이가 받을 차별도 다 제 선택의 결과예요. 그게 자유의 무게인 것 같아요.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은희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응? 후회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더 미안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불행하게 살면 그 사람들의 희생이 의미 없어지잖아요. 성우 오빠가 고통받는데 제가 여기서 후회하면서 우울하게 산다? 그건 오빠한테 2번 상처 주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고 언니는 놀란 듯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살 거예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언니랑 이렇게 한강도 오고 그렇게 살면서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게 제가 평양에 남겨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은희의 고백을 듣는 동안 언니는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은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언니도 위로가 돼. 나도 10년 동안 같은 고민을 했거든. 내가 여기 와서 잘 사는 게 맞는 건가? 거기 남겨둔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그런 생각에 매일 괴로워했어. 근데 내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게 정말 최선인 것 같아. 두 자매는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왜 우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유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언니가 사진 찍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배경으로 나란히 섰고 언니가 팔을 길게 뻗어 셀카 모드로 화면을 맞췄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났고 화면 속 두 자매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사진을 확인하며
예쁘게 나왔다라고 말했고 은희도 함께 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6개월 전 카라카스 한국 대사관 문을 열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언니 얼굴에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액자로 만들어 놓자. 언니가 제안했고 은희는 좋아요. 10년 전 평양 대동강변 사진이랑 같이 걸어 놓으면 좋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깊어지면서 햇살이 조금씩 각도를 바꿔 강물을 비췄고 수면에 반사된 빛이 물결을 따라 일렁였습니다. 은희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빛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흐르는 거구나.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가는 거구나. 언니, 우리 여기 자주 오자. 그래, 좋아. 매달 한 번씩은 오자. 계절마다 다른 모습일 테니까. 여름에는 어떨까요? 녹음이 우거지고 더울 거야. 사람들 물놀이하러 많이 오고. 가을에는요? 억새 은빛으로 물들고 하늘 엄청 파랗고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야. 겨울에는요? 추워서 사람 별로 없고 강물 반쯤 얼어서 조용해. 그것도 나름 운치 있어. 언니와 사계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다음 계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내일도 불확실했고 언제 숙청당할지, 언제 감옥에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 계절들 속에서 언니와 함께 이 강변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도 붉게 물들었고 건너편 빌딩들의 유리창이 석양을 반사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은희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평양에 있는 성우와 혜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저녁 식사 시간일 것이고 혜진이는 밥을 먹으면서 고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고모를 잊어버렸을까요? 성우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고 있을까요? 언니, 성우 오빠랑 혜진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은희의 질문에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살아는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야.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희망은 가져야지.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뭘 위해 살겠어.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석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석양처럼 언젠가 북한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고 그때 자신과 언니가 성우와 혜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질 무렵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언니가 저녁 뭐 먹을래? 라고 물었고 은희는 언니가 좋아하는 거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짜장면 시켜 먹을까? 요즘 배달 음식 진짜 편해. 좋아요. 저는 짬뽕이요. 그래, 우리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시키자.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저녁 메뉴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 내일 출근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은희에게는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기 전 은희는 뒤를 돌아 한강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강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고 평화로웠고 자유로웠습니다. 은희야, 뭐해? 빨리 와. 언니가 계단 아래서 손짓했고 은희는 지금 가요. 라고 대답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언니 손을 잡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비록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 행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때로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져오는 무게는 평생 짊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책임은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안고 가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